허가제입니다. 요즘 뉴스 서울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뉴스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용인의 SK 하이닉스 부지,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SK 하이닉스, 삼성 뭐 이게 반도체 생길 때 원산면 이런 데 지정돼 있고요.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이런 데만 돼 있고요. 서울이 이제 있는데요. 어쨌든 허가구역이 옛날에는 좀 포괄적으로 지정됐는데 서울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허가구역을 동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투기를 일삼는 사람 뉴스에 알려지면 저 사람이 취득할 때는 무조건 허가받게 할 수 있고 특정 지목만 허가받게 할 수도 있고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좁은 지역만 지정할 수도 있다고. 저 사람이 취득할 때는 저 투기꾼이니까 저 사람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3기 신도시 지정되면 지금은 없지만 지정되자마자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7년 동안 지정할 수도 있다. X 5년입니다. 물론 우리 암기 프린트에 3년, 5년 숫자는 다 정리는 되어 있죠. 5년은 41번에 있습니다. 41번에 7번. 예. 41번에 7번에 있는데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시험에 투기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7년간 지정할 수도 있다. X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요. 다만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10년 지정은 안 돼요. 5년 했다가 또 재지정을 해서 5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7년 지정은 안 된다. 다만 국가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안에서도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원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장관, 서울시 안에 있는 경우는 서울시장이 지정을 한다고요. 단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세종시가 충청남도 안에 들어있지만 충청남도 도의사가 지정한 게 아니라 세종시는 국가가 개발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제가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데는 세종시밖에 없다더라고요. 세종시만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나머지는 전부 시도의사가 지정을 했답니다. 어제 지금 세종시 그 줍줍 한 건 나왔는데 20만 명인가 접수했더라고. 20만 대 1인가 그렇더라고요. 청약 경쟁률이. 왜냐하면 지금 한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분양가에 3억 84제곱미터가 분양가가 3억대예요. 3억. 지금 실거래 가격이 6억 넘는데 그 3억 이상 시세 차이 나니까 한 20몇만 명 접수를 했더라고요. 차라리 로또 사는 게 나아요. 그 접수하는데 막 청약홈에 들어가 살려면 번거로워요. 저도 뉴스는 알고 있지만 접수는 안 해봤어요. 그 집 없는 사람만 하는 건지 그거는 집 있는 사람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집을 입주할 때까지 집을 사면 안 되는 걸로 요건이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주할 때까지 등기할 때까지는 집을 사면 안 돼요. 조건들이 그게 다 청약 방법에 따라 조건이 다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공공주택 일반 분양의 경우에는 무주택이어야 돼요. 입주할 때까지 집을 사면 안 된다고요. 자, 어쨌든 허가구역은 같은 시도 안에 있을 때는 시도의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다만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경우에도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투기가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려가 있는 경우 미래 요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또 책에는 지금 그림은 없는데요. 335페이지. 허가구역 지정 절차. 지금 334페이지부터 허가구역 지정기간, 지정지역, 지정절차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지금 그림으로
한 페이지로 그냥 제가 묶었는데 책에는 이렇게는 안 돼 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여러 페이지에 있는 걸 지금 합한 거라고. 이게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은 무조건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투기가 생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됩니다. 투기가 생행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지금 뭐 예를 들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대요. 예, 그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거, 우리나라 이런 위원회가 약 600개 정도 있답니다. 그럼 이런 위원회를 둔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 계엄을 하더라도 국무위원들이 찬성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런 게 민주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거친다고요. 심의를 거친다는 거는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고 심의만 거치는 거는 그냥 의견만 듣는 거지. 반대해도 서울시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심의만 거치는 거지. 심의 의결을 거치고 가반수 심의위원회 가반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 계엄도 마찬가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면 못한다. 계엄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뭐 의견만, 자 이거 나 계엄 선포할 거다. 의견 말해봐라. 찬성하든 반대하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는데 하면 좀 약간 민주적 정당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심의하고 의결하고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의는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는 거지. 자 어떻게 할 거냐 말해봐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라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못한다 이런 규정은 없다고. 심의라는 거는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하면 반드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죠.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처음 지정할 때는. 근데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를 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하려면 시도의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시도의사가 재지정할 때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 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5년 했다가 5년 더 연장하는 재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뭐가 더 까다로워요? 재지정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지정되면 거기 소유자들은 재산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허가구역 지정되면 거래가 잘 안 되고 가격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허가 받아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아마 그냥 귀찮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나 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 재산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더 연장되면. 그러면 지자체장들한테 그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다시 재지정하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지자체장들은 약간 투기가 성행하고 있고 땅값이 약간 올라가고 집값이 약간 올라가야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게 정치공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급적 지정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이 폭등해도 문제고 폭락해도 문제인데 폭락이 더 문제예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높게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하고 똑같을 바에는 그냥 저축하는 게 주식 투자하는 게 낫잖아요. 그보다는 수익률이 좀 더 높아야 그 대신에 황금성이 떨어지잖아요. 현금화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부동산은 막상 현금화하려고 하면 잘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막상 내가 팔려고 하면. 근데 주식 같은 거는 뭐 금방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좀 더 높아야 된다고요. 어쨌든 재지정만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게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즉시 효력 발생하는 걸로 바꾸려고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허가구역 지정해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35일 이내에 팔아버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 안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보름 후에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보름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계약하면서도 계약 날짜를 한 달 전에 계약한 걸 해버리면 편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둘이 합의만 되면 매수인 매도인.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즉시 효력 발생하는 걸로 바꾸려고는 하고 있는데 현재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 편법으로 하면 한 달 35일 안에 팔아버리면 계약 날짜를 땡겨버리면 가짜로 적어버리면 얼마든지 편법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험에 즉시 효력 발생한다. 7일 이내 효력 발생한다. X.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지정 공고를 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공고를 하고요. 시도의사가 지정했으면 시도의사가 지정 공고를 하겠죠.
공고 내용 요거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정 기간 등을 공고하고요. 그 다음에 공고하고 나면 통지를 해줍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으면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시험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는 직접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했다고 시도지사가 등기소장한테 통지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지하면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데 왜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겠어요? 등기법도 하죠,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보면 등기 절대적 각하 사유라고 있어요. 각하.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걸 그걸 뭐 어떤 특정 야당이나 여당 정치 세력을 비호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법리적으로만 좀 해석을 해보라고. 그럼 용어 그런 것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된다. 또는 기각돼야 된다. 각하라는 것은 뭐냐면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하 사유. 기각이라는 것은 심사해보니까 인용할 수 없는 걸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각하된 게 아니고 기각됐습니다. 기각. 뭔 말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민주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 말 해가지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 심판이 청구됐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 법을 위반한 거는 맞다. 헌법을 위반했다. 다만 그게 중대하지는 않다. 그래서 기각한 거예요. 법률 위반을 했을 때 그 사유가 중대했을 때 탄핵을 인용하거든요. 자, 그리고 등기법에 등기 신청을 하면 절대적 각하 사유가 있다고요. 그게 시험에 나와요. 등기법에서. 그 각하 사유가 뭐냐면 등기 관할을 위반한 경우, 지금 인천에 있는 걸 가지고 저 여주에 와가지고 등기 신청하면 그거는 등기 관할 위반이니까 각하 아예 심사 안 하고 아예 못 받아준다. 이거 저 이천 가서 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각하 사유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증 없이 등기 신청이 되면 절대적 각하 사유예요. 들어봤어요? 아직 안 들어봤어요? 그 등기법에서? 들어봤어요? 절대적 각하 사유. 그러니까 등기소장이 어디가 허가구역인지 알아야 각하할 거 아니에요. 이게 허가구역인데 허가증 없이 들어왔으면은 그 등기소장한테도 알려줘야 된다고. 이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걸. 그래야 허가증이 없는지 있는지 보고 없으면 아예 안 받아주고 각하 해버리게. 또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를 등기도 할 물건 아닌 거 자전거 가져와가지고 등기해달라 하면 각하한다고. 이거 등기할 내용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 등기소장한테 통지해주고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하고 통지받으면 그 다음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7일이 나오기 때문에 7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X 이렇게 나온다. 효력 발생은 5일 후에 발생이 됩니다. 이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였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 같은 시도인 경우는 시도지사. 해제, 축소, 재지정 절차도 지정 절차하고 똑같은데 다만 해제, 축소, 재지정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지정 시만 의견 청취를 합니다. 재지정 시만 의견 청취를 한다. 허가 대상 계약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337. 허가 대상 계약입니다. 허가 대상 계약 337페이지 박스에 있네요. 소유권에 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의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됩니다. 유상 계약이나 예약, 소유권. 따라서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는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만 허가받습니다. 무상계약, 자식한테 무상으로 증여해 주면은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무상계약이니까 유상계약만 허가받습니다. 지상권도 유상계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상권 설정계약의 경우 지금 소유권, 지상권 이런 거는 민법의 물권법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과목이기 때문에 1차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 5월 말까지는 민법 위주로 해야 돼요. 민법 위주로. 민법 용어가 지상권이 뭔지, 소유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 이런 용어가 나오면, 저당권 이런 게 나오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돼요. 그럼 시험에 저당권이 많이 나오겠어요? 전세권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냥 이 두 개만 놓고 본다면 민법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그럼 저당권하고 지상권하고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상권은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없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게 없어요? 지상권은 최단기 존속기간이 경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약물이라도 5년이잖아요. 경고한 건물, 건물이면 30년인데 내 건물 지상권 지상권 설정해달라 땅 저한테 그러면 30년 후에 제가 살아있을 확률이 30%도 안 돼요. 못 해줍니다. 재생전에는 못 돌려봤는데 그 짓을 왜 하냐고요. 그래서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전세권도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전세권,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전세 산다 할 때 그 전세권은 이거하고는 다르죠. 채권적 전세, 우리가 말하는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전세라고 부르지 실제는 임대차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부동산 할 때도 주인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좀 이야기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해라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왜냐하면 등기할 때 돈이 들어가거든요. 안 해주는데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굳이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확정일자 받으면 경매에서 배당 받는 거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배당 순서가. 확정일자 받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돈 들어간다고. 등기할 때 돈이 몇십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해요. 현실적으로. 그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근데 저당권은 시험에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저당권은 우리가 은행에 융자부, 저도 아파트 지금 입주하는데 저당권, 물론 그건 저당권이 아니고 건저당인데, 건저당도 저당권의 일종이거든요. 저당권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건저당. 저당권, 담보로 잡히는 걸 저당이라 하고, 저당권이란 담보로 잡힌 물건을 경매 넘겼을 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용어 자체가 어렵죠. 저당권이 시험에 3문제는 나온다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저당권 설정은 안 해본 사람, 본인은 모르지만 집 거의 다 저당 깨끗한 경우 대부분 없잖아요. 저당권 설정 다 돼 있죠. 융자 거의 다 끼고 산다고. 집을 사든 분양받든지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후치담보를 하더라고. 후치담보 아직 저당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을 못하고 미리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전세 주면 안 된다. 이런 거 만약에 그 전입세대 확인서까지 다 떼오라 하더라고. 지금 미리 세입자 있으면은 은행이 후순위로 밀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입신고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돈 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직 아파트 다 짓지도 않는데 준공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누가 그거 살 겁니까 하니까 어쨌든 떼오라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것도 누가 안 살면서도 전입신고 해놓고 나중에 그 살았다 주장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자, 토지거래 허가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도 허가받아야 되니까 가등기 하는 경우에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된다고. 예약이잖아요. 그게 매매 예약. 자, 허가 기준 면적입니다. 338페이지 박스에 있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32번에 있습니다.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하 박스에. 그렇죠? 이하라고 돼 있고 저는 초과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초과.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 달라서 그런데 이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아야 되고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이하면 허가 안 받아야 된다 이 뜻이라고요. 그럼 둘 다 틀린 건 아니죠? 이 면적을 암기해야 됩니다.
주거, 미지정 지역은 60초가, 상업, 공업은 150초가, 녹지 200초가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하인 경우는 허가 안 받아도 되겠죠? 우리 책에는 이하인 경우 허가 안 받는다고 되어 있고 저는 초과하는 경우 허가 받아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비도시 지역, 우리 국토기획 및 유형단원법률의 주상공록,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도시지역 빼고 나머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비도시지역이에요. 여기는 땅값이 어디가 비싸요?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이 비싸죠.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이런 데가 비싸잖아요.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으니까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1500%까지 최대, 예를 들면 건폐율 최대 90%, 고밀도로 개발이 가능하니까 땅값이 비싸다고요. 지금 여기 이천에 요 뒤에가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50층짜리 지금 주상복합 지어놓고 그랬잖아요. 지금 요 뒤에 논에.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천에 오래 안 살아가지고 왜 논이 저기 상업지역인지 이해는 잘 안 되긴 하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오래 안 살아서. 그러니까 고밀도로 개발했기 때문에 저는 건 땅값이 비쌀 가능성이 있겠죠. 상업지역이니까. 그래서 땅값이 비싼 데는 면적이 좁아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임야가 최고 땅값 싸잖아요. 산은 땅값이 싸니까 10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초과할 때만 허가 받으면 된다고요. 1000제곱미터 해봐야 300평밖에 안 되잖아요. 임야 300평 사가지고 개발하기 쉽지 않잖아요. 주거지역이 최고 면적이 좁네요. 사실 건물 높이 지을 수 있는 건 상업지역인데 어쨌든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만 초과해도 허가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상가 투자는 사람들이 별로 안 하는데 주택 투기를 많이 하니까 어쨌든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기타라고 하면 이게 관리지역의 생산관리, 보전관리 관리지역 있잖아요.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 관리지역의 경우는 250. 관리지역이 땅값이 좀 비싸잖아요. 임야 같은 것보다는. 이걸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 받아야 되고, 우리 교과서 338은 이하인 경우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암기 프린트 32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초과라고 돼 있어요? 이하라고 돼 있어요? 또 여기는 이하라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 이하나 이상. 그 이하나 이상 없는데 어쨌든 요 이하는 허가 안 받고 요걸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반대가 초과라고요. 이상이 아니고. 이거는 숫자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거예요. 왜 59제곱미터 아니고 60제곱미터냐? 규칙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럼 아파트는 왜 59제곱미터 분양하고 60제곱미터 안 하고? 뭘 그렇게 아파트는 59제곱미터 많이 하죠. 25평형. 요즘은 84제곱미터보다 59제곱미터가 인기가 있대요. 수도권에서. 분양가가 비싸서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큰 한 84에 사는 게 좋기는 한데 59제곱미터가 어쨌든 인기가 있대요. 자, 허가 절차입니다. 340페이지. 340페이지에 보니까 허가 절차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허가 신청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되고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허가 신청을 하면 바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선매협의 통지를 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요. 15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그 다음날 16일 되는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증을 내줘야 된다. 자, 그러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허가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게 실수요성입니다. 투기 목적이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있습니다. 허가는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허가입니다. 신고는 적법 요건을 갖췄으면 무조건 신고를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근데 허가는 허가관청이 재량권이 있는 걸 허가라고 합니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요.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에 외국인 특례여에서 군문, 천생야 5군데 지역에서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여기는 100분의 30입니다. 그게 암기 프린터는 50번, 51번, 52번, 55번에 있네요. 55번. 55번에 어디 있냐면 너무 55번에 19번, 20번. 55번에 19번, 20번. 55번에 19번, 20번입니다. 19번이 지금 이거라고 19번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입니다. 19번이. 근데 20번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지금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 천생야 5군데 지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외국인 특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여기는 2년. 요거는 지금 요 허가고요. 요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아요. 아까 외국인 특례는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아도 되고 외국인만 허가 받는 거고, 요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의무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됩니다. 343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는 32번에 6번에 있습니다. 32번에 6번에 있다. 암기 프린터는 32번에 6번. 농사 짓는다고 샀으면 허가받은 목 2년 동안은 농사 지어야 됩니다. 못 팔아먹습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그 다음에 수용, 된 자가 대체토지 취득, 대토, 그 다음에 자기 주거용 주택용지, 복리시설, 편익시설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고요. 4년은 공익사업, 사업이니까 4년이라고요. 공익사업,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4년 동안 그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 임대업을 위해서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 취득, 현상보존, 기타는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자, 347페이지입니다. 교과서 347. 이신청 매수 청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이신청할 수 있다. 시험에 출제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왜 우리 동네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신청할 수 있다. X. 이천시를 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 이신청 안 된다고요. 단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나오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왜 불허가 했냐. 이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허가 처분에 대한 이신청은 뭐가 있냐면은,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그 재개발 막 하는데 안 나가고 500억 받고 버티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우나 건물을 또 사겠다고 허가 신청을 한 거예요. 거기도 재개발할 예정지인가 봐요. 근데 그 주민들이 막 민원 넣었어요. 또 알받게 해가지고 재개발 못하게 막으려고 그런다. 허가 내주면 안 된다. 막 미리부터 해가지고 허가를 안 내줬어요. 허가 내주면 왜 내줬냐. 저 사람 투기꾼인데 허가 내주면 안 된다. 이 신청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신청을 할 수 있는데, 허가구역 지정 자체에 대해서는 이신청 못한다고. 왜 우리 동네만 허가구역을 지정했냐. 왜 내가 취득하는 건 허가 밖으로 하냐. 이게 신청, 그건 안 된다고요. 단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신청할 수 있다. 왜 허가 안 내주냐. 또 왜 저 사람 허가 내줬냐. 이신청은 할 수 있다고요. 허가 내준 것도 정광훈 목사 왜 허가 내줬냐. 저 사람 지금 알받게 한 건데 이렇게 이신청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우리 동네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 이신청 안 된다고. 그래버리면 어느 우리 동네 왜 했냐 자꾸 이런 식으로 데모하고 이러면은 행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단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신청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신청은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4번. 암기 프린터는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된다고. 왜 1개월이냐 2개월 아니고 그렇게 규칙을 정했으니까 이거는 숫자는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 암기해도 시험 볼 때까지 안 가니까 밑줄 치놓고 또 다음 달에 또 보고 계속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이의신청할 수 있냐면 처분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청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며칠 이내에 통보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통보해야 한다. 며칠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됐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헌법재판 국회에서 의결한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는데 뭐 즉시 임명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결정이 나오더라도 임명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반드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게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헌법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이야기. 아주 디테일하게. 이것도 그냥 이 신청인에게 통보하라고 돼 있지 뭐 며칠 안에 통보하라 이런 말은 없다고요. 이게 성문법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니까 모든 법조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 법조문을 만들 때 그렇게까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생각을 못하고 만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신종 범죄가 생기면 처벌을 못해요. 법이 없기 때문에. 뭐 AI가 막 가짜로 뭐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게 성문법의 한계입니다. 근데 영국 같은 데는 불문법이니까 법조문이 없어요. 영국에는 법조문이 없으니까 판사가 판단하면 그게 그냥 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조문대로 법이 다 있잖아요. 법조문대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성문법 국가니까. 자, 매수청구입니다. 매수청구는 뭐냐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 신청했는데 네가 허가 안 내줘가지고 내가 못 팔아먹었으니까 좀 사주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청구를. 그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니까 좀 사주라 이렇게 했다고 반드시 지자체가 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좀 사달라고 요청만 할 수 있는 거지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에. 암기 프린트 45번에 5번에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하면은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고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공법에도 보면 매수 청구가 많이 나와요. 항상 매수할 때는 국가가 매수할 때는 무슨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왜냐하면 국가 공무원들이 국가 돈으로 사는 거지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사주고 리베이트를 받을 개연성이 높잖아요. 뒷돈을. 자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국가 돈으로 비싸게 사주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챙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원칙적으로 공개 입찰이고요. 그리고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저도 들러리 많이 써봤는데요. 이런 거 아까 무슨 저도 뭐 재개발하는데 뭐 가격 심사위원 이런 거 지금 인재풀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걸 세 명이 있어야 되는데 3명 중에서 1명 뽑아야 되는데 딱 정해져서 딱 정수가 그러니까 한 30명 뽑아놨으면 그 중에서 한 10명만 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올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지금 뭐 11시까지 참석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미리 이야기해 주지 이러니까 미리 하면 안 되는데 미리 이야기해 주면 로비 받아가지고 뭐 돈 받아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석하는 거 저도 모르고 아침에 그럼 다른 일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 그럼 다른 일 보세요. 왜냐면 인력풀이 뭐 3배수 이상 있으니까 그 지금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맨날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당장 그 얼마 주는데 물어보니까 뭐 한 30만 원 준다더라고. 한두 시간 와서 그 심의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좀 그렇게 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돈 받고 수당 받고 가는데 그 괜히 엉뚱한 소리 했다가 다음에
그러면 위촉 해촉해 버리고 이제 다음에 부르지도 않는다고. 그럼 무조건 시키는 대로 예 잘했습니다 하고 그냥 손 들고 그냥 밥 먹고 돈 받아서 오면 끝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는 있다고요. 자, 법적 성질입니다. 매수 청구했다고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만 할 수 있다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제도가 공법에, 건축법, 농지법에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고요.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도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거는 형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입니다. 형법에서는 어떤 위반 행위를 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한번 받았다면 다시는 재론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다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옛날 뭐 전두환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들 다 자기 아버지 대통령 할 때 처벌받았어요. 그 아버지 할 때 처벌받았으니까 너무 약하게 받았으니까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좀 더 무겁게 한 번 더 처벌받아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자기 아들들도 다 그만두기 전에 다 징역 보내더라. 감옥 다 갔잖아요. 김대중, 김영삼 뭐 아들들. 노무현 전 대통령 형님도 감옥 갔었죠. 대통령 할 때 다 보냈어요. 자기 대통령 할 때. 그게 더 어찌 보면 더 가볍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정권 바뀌고 그러면 더 무겁게 받을 가능성이 있죠. 정권 바뀌었다고 한 번 더 처벌 못한다고 한 번 받았으면. 근데 이게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한 번만 내고 끝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에요. 예를 들면 건축법에 옥탑방을 하나 불법으로 증축했으면 그거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 부과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의 특징이 이행할 때까지 강제적으로 돈을 받는 게 이행강제금이라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불법으로 옥탑방 증축하는 게 원상회복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건물 전부 다 무너져요. 이거 뜯어내다가는. 그러니까 뭐 돈만 받는다고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도 원상복구는 안 해요.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이행명령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문서로 3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명령해야 됩니다. 그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요.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되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미 이행을 했으면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명절에 시골 간다고 해서 여기 서울에서 집에서 대전까지 버스 전용 차선으로 가보니까요. 스티커를 6개 끊겼어요. 왜 어머니가 죽겠다. 아이고 도저히 차가 막혀서 죽겠다는데 뭐 지금 가태료 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가태료가 버스 전용 차선 위반하니까 6만 원이더라고요. 6만 원에 벌점이 얼마 있더라고. 출석하면 벌점이 있어요. 근데 출석 안 하면 8만 원인가 부과를 하는데 벌점은 없더라고요. 출석 안 했어요. 그러면 이미 계속 갔는데 위반했는데 계속 일정 거리 넘으면 또 부과된다더라고. 계속 새로 부과되면 이미 부과된 거는 버스 정류장에서 나와도 내야 되잖아요. 이미 부과된 거는 정상적으로 운행해도 옛날에 위반한 건 내야 되죠.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이미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옛날에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된다고. 근데 시험에 이미 부과된 것도 이행을 했으면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나왔다고요. 지금 영동고속도로는 버스 정류차선 이제 없어졌대요. 옛날에는 여기도 있었죠. 몰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있었어요. 이게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는 버스 정류차선 없어지고 경부고속도로는 더 연장됐더라고. 지금 오산까지인가 있다가 더 밑에까지인가 연장됐어요. 지금. 옛날에 제가 토요일 날 특강하고 가보니까 이게 버스 정류차선은 텅텅 비어있고 막 다른 차선만 엄청 막히더라고. 영동고속도로가. 그래서 아마 폐지된 것 같아요. 자, 부가처분
이행강제금 부가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 이의신청. 암기 프린터 35번에 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5번에 8번에 있습니까? 암기 프린터에 있다는 말은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암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암기 프린터를 드린 거잖아요. 왜 30일이냐고, 29일도 아니고 31일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 다음은 353 선매입니다. 선매. 자, 선매가 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먼저 선자거든요. 먼저 매매가 팔매자도 있고 살매자도 있잖아요. 먼저 사는 것도 선매일 수 있고 먼저 파는 것도 선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매란 먼저 파는 걸 말하겠어요? 먼저 사는 걸 말하겠어요? 예, 먼저 사는 걸 말합니다. 한자로 매매를 적으면 이게 매매입니다. 이게 위에 선비사가 붙으면 팔매자고요. 선비사가 없으면 살매자입니다. 여기서 선매라는 것은 이겁니다.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여기서 선매 절차라는 것은, 자, 우리 교과서는 353페이지 선매 절차 1번 선매자 지정통지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2번의 양가로 1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게 353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네요. 여기 있네. 칠판에는 여기 있고요. 어떤 게 선매 먼저 살 수 있는 토지냐면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X 하고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시험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해가지고 X로 출제돼서 있는 게 아니라 있지 않는 토지가 선매 대상이라고요. 먼저 누가 먼저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가, 공공기관이 개인들에 앞서서 쉽게 말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먼저 선매 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입니다. 자, 선매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에게. 아까 15일 이내에 허가를 해주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했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선매 대상 토지이므로 15일 안에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줄 테니까 그 사람하고 우선 협상을 해보고 선매 협의가 결렬되면 그때 가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겠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된다고요. 알려주고 나면 선매자 지정 통지를 하고 나면 선매자가 누구예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매자로 지정됐으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되고요. 선매자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선매 협의 완료 조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6번, 7번, 8번에 있습니다. 이게 선매에 대해서 6번, 7번, 8번 1개월 여기 2번 나오잖아요. 1개월이 3번 나오는데 그게 암기 프린터 45번에 6번, 7번, 8번에 있다고요. 여기 3번 나오죠. 1번, 2번인데 이게 2개거든요. 선매 협의 완료도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 선매자 지정 통지도 1개월 이내 3번 나오잖아요. 그 3번이 암기 프린터 45번에 6번, 7번, 8번에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 시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시험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X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자, 개인들이 1억에 거래하기로 돼 있는데 LH가 사면서
7천만 원에 공시지가로 사겠다 이러면 아무도 선매 협의 불응하겠죠. 협의 성립이 안 되겠죠. 국가 공공기관이 먼저 살려면 시세대로 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정가격이라는 게 시세잖아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근데 아까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였습니다. 그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신청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암기 프린터 355고 우리 암기 프린터는 27번에 밑에 있습니다. 27번에 밑에 있는데요. 27번에 해임, 허가 이렇게 해임, 허가 6개입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2번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3번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4번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27번 밑에 있습니까? 28번에 있나요? 28번이죠. 제가 지금 프린트를 안 보고 해가지고 28번 밑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트 28번. 이 6가지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파파라치 제도죠. 몰래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 제도입니다. 335에 있는데 포상금 지급 사유 중에서 거짓 해임이 이게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거짓 신고한 경우 모두 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거나 고발을 해야 되고요. 이 거짓 신고한 경우는 증거자료와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포상금을 주고요. 허가받은 목적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문서로 이행명령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이행명령이 있었으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 거짓 신고한 경우 거짓 해임 4가지입니다.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고요.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50만 원이고요. 포상금 지급 신청은 어디다 하냐면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신청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2개월이라는 숫자는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시, 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각각 주는 게 아니고요. 포상금 50만 원이라고 했으면 그 50만 원 한도 내에서 준다고요. 그래서 2명이 같이 오면 25만 원씩 나눠주고요. 만약에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 한 달 전에도 신고하고 한 달 후에도 신고했다면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50만 원 받아갔으면 그 뒤에 한 사람은 못 받습니다. 포상금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포상금 못 받습니다. 공무원 단속 공무원들 단속하러 나가서 월급 받으면서 단속해놓고 또 포상금 신청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포상금 달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익명, 이름 안 적고 신고한 사람은 이름을 적어야지 포상금 받는다고. 익명, 이름 안 적었다는 이야기죠. 가명, 가짜 이름 적었다는 이야기, 닉네임. 지금 예를 들면 전한길 강사 이런 사람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역사 스타 강사, 그 사람 전한길도 가명이에요. 본명이 아니고. 그럼 가명, 학원 강사들이
가명 많이 써요. 네? 왜 쓰는지 우리 학원에도 있거든요. 왜 쓰는지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있어요. 원래 유명한 분들은 다 있어요. 유명한 스타 강사들은 제가 한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명을 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왜 쓰냐 물어보니까 서울대 사법학과 나왔다. 서울대 법대 나와서 학원 강사하는 게 창피해가지고 남들이 자기 이름 하는 거 창피해서 쓴다더라고. 그래서 기가 차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가명 썼었어요. 저는 뭘 썼었냐면 박성준이라고. 아니 그저도 점쟁이한테 300만 원 주고 이름 지으니까 박성준으로 지었어요. 어떤 원장님이 이름을 바꿔야 뜬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 같이 전보로 가가지고 300만 원 주고 이름 고쳐가지고 썼더니만 인터넷에 카페 뭐 유튜브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고 카페 이런 거에다가 이름 바꿨다고 올렸더니 뭐 재짓냐 이름 본명도 뭔 재지 가지고 그러냐. 원래 재지으면 개명도 허가 안 되거든요. 전과자가 재지어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신문 세탁하려고 하니까 이름 바꾼다는 건 제가 안 지었다는 얘기. 재진 사람 이름 못 바꿔요. 저보고 재짓냐 왜 본명 떳떳하게 못 쓰냐 하도 댓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시켰어요. 뭐 좋다하니까 돈 없는 빚내가지고 했죠. 와이프 몰래 했다가 지금 또 이거 와이프 들으면 큰일 났는데.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 이거는 뭐 위반시 제재 그냥 책에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걸 이게 다 별칭만 다 모았기 때문에 책에 딱 요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찾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잊어먹으면 돼요. 나중에 다시 다 나오니까. 재산상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재산상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여기에 재산상이득을 목적으로 이 말이 빠지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똑같은 게. 참 그게 애매하다고. 금사 마음이에요. 금사가 잡아 넣으려고 맘먹으면, 근데 현실적으로 재산상이득을 취득할 목적 없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그냥 실수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잘못 적어가지고.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겠죠. 어쨌든 재산상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3년에 3천만 원. 여기에 재산상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빠지니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고. 어쨌든 그냥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토지거래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진행이나 100분은 30. 요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다고 했잖아요. 외국인 특례는 외국인만 해당된다 했죠.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 천생야,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는 5개 용도 지역에서 허가 안 받은 외국인의 경우 2년 이하의 진행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참고로 보고 나중에 지금 다음계도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 안 가니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거짓 신고하면 옛날에는 5% 이하가 되는데 지금은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10% 이하 과태료. 유명한 유튜브 구독자가 한 60만 명 되는 분이 유튜브에 올리는 거 보니까 거짓 다운계약서 적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 유튜브는 좀 안 맞는 게 또 있어요. 검증이 다 된 건 아닙니다. 10% 이하 과태료라고 다운계약서 적으면 3천만 원이 아니고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이렇게 적어놨더라. 취득세 3배에서 바뀌었어요. 이게 10% 이하 과태료로. 옛날에는 취득세 3배였는데요. 지금은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가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너무나 천차만별이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냥 10% 이하 과태료가 취득세 3배보다는. 취득세가 아파트 1%도 있고 주택인 경우는 2%, 3%, 4% 다 다르죠. 8%, 12%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벌칙. 외국인 아까 다 했던 겁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외국인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계속 보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전자문서 불가능 암기 프린트 50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맨 밑에 맨 밑에 까만 별표 있는데요. 전자문서가 왜 안 됩니까? 제가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전자문서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 변경 신고,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및 선택 품목 변경 신고, 이런 거는 다 단독으로 가능하니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요 5번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됩니다. 근데 요 두 개는 사실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 시행규칙 8조에 보면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휴업신고, 요거는 7번은 시험에 나왔어요.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게,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거의 8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2문제 정도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누가 한다고 했어요? 계약 당사자가. 신고 대상은 매매 계약만,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신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도 30일 이내에 계약일로부터. 그래서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14, 15번에 있는데 여기서 2문제 정도 나오고요. 주택임대차 신고 1문제 정도 나옵니다.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 한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단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할 때 주택임대차 계약서 가져가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그 다음에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등의 특례입니다. 외국인 등이란 그 순수한 외국인, 자연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외국인 등이고요. 외국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간 기구, 정부간 기구 전부 다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UN 이런 것도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특례는 외국인이 취득할 때는 특별히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되는 게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은 해야 된다. 외국인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또 외국인은 군문, 천생야,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데는 땅값이 별로 안 비싸다고. 우리 서울에 이게 청계산 꼭대기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든요. 청계산에도 올라가면 그 군부대 있어요. 지금 수리산, 경기 도립공원인 수리산에도 보면 군부대, 공군부대 있어요. 공군 사이트 산 꼭대기에. 근데 땅값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개발을 못하니까, 집을 못 지으니까 싸다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싸다고 그걸 외국인이 사가지고 가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독도 땅값은 제로예요. 독도를 사가지고 아무 집을 못 지는데 그걸 왜 사냐고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독도 사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예를 든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 독도는 국유지니까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지라고 간주했을 때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례, 특별히 예외가 특례입니다. 자, 여기서 한 문제, 여기 2문제 하면 4문제 정도, 여기에서 2문제 해서 최소 6문제는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 8문제까지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가
토지입니다. 토지. 건물은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허가 받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인데 토지거래. 주택 허가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죠. 아파트를 취득하면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왜? 아파트 밑에 깔고 있는 토지가 있잖아요. 아파트는 건물만 취득하고 토지를 취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단독주택인 경우는 토지는 취득 안 하고 건물만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 둘 다 취득하는 걸로 허가를 신청했는데 토지에 대한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단독주택 건물만 취득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처음부터 건물만 취득한다고 해야지 허가 신청을 해보고 불허가 처분 받으니까 그럼 나 건물만 취득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고요. 단독주택. 허가 대상은 토지만 허가 대상이고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요. 5년 범위 내에서만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고 지정권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장관, 같은 시도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 안에 있어도 국가가 개발 사업을 하여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가가 즉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세종시 같은 데는. 그러면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무조건 허가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고 일정 기준 면적 이하이면 허가 안 받아야 된다. 주거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고 이하인 경우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만 허가받는다. 자식한테 무상 증여해 주려면 허가받을 필요 없다. 돈 많으면 증여해 주는 게 좋아요? 상속해 주는 게 좋아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세율은 똑같죠. 세율은 최대 50%. 예? 저도 아들이 달라길래 내 죽으면 상속해 줄게 그러니까 그때는 필요 없어요. 줄라면 지금 필요할 때 주세요. 이렇게 협박하더라고요. 돈 벌어놓은 게 없다니까 뭐 했는데 다른 사람 다 벌었는데 이때까지 돈도 안 벌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끝까지 안 주고 버티는 게 좋아요. 주버리면 그때부터 안 와요. 애 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끝이에요. 버림받는다고. 그럼 뭐 효도계약서 이런 거 증여계약 취소 사유 이런 걸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계약 취소하고 다시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걸 특약으로 적어야 돼요. 계약이잖아요. 증여도 계약이거든요. 제가 아는 친척도 재산이 수천억이 되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 앞으로 아들 앞으로 해줬던 거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했는데 다 패소했어요. 한번 주면 끝이에요. 증여 계약했으면 한번 주놓고 돌려달 소리는 못한다고요. 효도 안 한다고 돌려달라. 정지조건부 계약을 했어야 그게 가능하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줬으면 끝이라고요. 뭐 부도해도 못 돌려받아요. 여러분들 주려면 효도계약서를 적고 주라고. 주고 싶으면.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농지, 임야, 대체 토지 취득, 주택용지 2년입니다. 사업용은 4년, 현상보존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거나 또는 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 정할 수 있다. 1개월 이내에 이의신 정할 수 있고요. 또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다. 선매, 먼저 국가 공공기관이 살려면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이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좀 여기까지는 어렵고 시험에 많이 출제는 되는 파트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내용은 시험에 실무는 이게 뭐 너무나 포괄적인 거예요. 모든 과목이 다 중개 실무일 수 있습니다. 실무하려고 여러분들이 민법도 공부하고 세법도 공부하는 거잖아요. 세법을 내도 할 말은 없어요. 실무라는 거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어렵게 시험에 내면 실무를 어렵게 내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은 딱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은 게 한계가 있죠. 실무는 법에 정해진 게 없는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무 중에서 지금 다음 주 하는 거에는 확실하게 나오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건 한 문제 확실하게 나와요. 그 외에 나머지는 반드시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게 조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개혁공개사는 이 중개보수 안에는 그냥 단순히 알선 수수료가 아니라 중개보수 안에는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확인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그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고, 중개보수 안에는. 그래서 이게 조사 확인 설명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 확인 설명하는 거 이 안에는 뭐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에 뭐 실제로는 현업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업활동 마케팅이죠. 계약승사 시켜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 어떻게 하면 사기치가지고 계약승사 시킨다 뭐 이런 거 안 가르쳐 준다고. 돈 많이 버는 방법, 노하우, 재테크 노하우 이런 거 안 가르쳐 줘요.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 뭐 하지 말라, 손님들을 위해서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의무와 책임만. 다음 주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4일은 휴강이라고 했죠. 그 다음 주 합니다. 7주에 7주 공인중개사법 원래 2달을 7주 동안 한다고. 지금 벌써 오늘까지 해서 6주 했잖아요. 6주. 6주 하는 게 아니고 5주. 세법 한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